안녕하세요, 송서원입니다. 1월부터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11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식비 좀 줄여보겠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밥, 참치볶음밥, 대파볶음밥, 계란볶음밥. 볶음밥이란 볶음밥은 다 해본 것 같은데요.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저렴하게 해먹을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심지어 맛까지 좋아서 정말 자주 해먹었던 메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요리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고기 종류로 넘어가고 해산물을 더하고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밥을 해먹으면서 꽤 많은 식비를 절약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달에 사용하는 지출액이 줄어들었고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리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식비를 절약하게 되었고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 게 연차를 쌓아서 승진해서 연봉을 올리거나 이직을 통해 몸값을 올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식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더 쉬운 쪽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식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 몸값을 올리려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면에 집밥 해먹는 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대파 계란 볶음밥 단가를 계산해보면 1,000원이 안 될 거예요. 계란 하나에 200~300원이고요. 쌀을 사서 밥을 직접 해먹는다고 가정하면 1인분에 3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파 몇십 원 정도 하겠죠. 뒷다리살 다짐육을 사용해서 고기를 추가한다고 해도 한 끼에 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꽤 많은 메뉴들을 넉넉히 5,000원만 잡아도 충분히 집에서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높이는 건 퀄리티 높은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가성비 좋은 대체품들이 많기 때문에 꽤 저렴하게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해진 거죠. 정말 하기 나름이고요. 만약 내가 집밥을 해먹다가 이 행위가 너무 재밌고 식재료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그럴 순 없겠죠. 본질적인 목적은 식비를 절약함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성비를 따져서 집밥을 해먹고 여유가 되면 한 번씩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한 끼를 먹어보는 건 내 시간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돈을 쓴다고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 순간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식비 아끼겠다고 맨날 간장 계란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집밥을 해먹는 행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저렴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궁상맞게 살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재료에 대해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내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반면에 배달 음식은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삶의 질과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레시피보다는 주문 내역이 가득 쌓이겠죠. 그렇게 도파민이 지나가 버리면 남는 건 좋지 않은 식습관 뿐입니다. 중독이죠. 치킨, 피자, 마라탕, 짜장면, 배달 음식만 해도 수십 종류입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서 절제하고 끊지 않는 이상은 습관처럼 주문하는 배달을 끊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줄인 편이고요. 요즘엔 일주일에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을까입니다. 그마저도 저는 공짜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세금 제외하고 한 달에 약 30만원 가량이 들어옵니다. 공짜로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나한테 들어온 배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차피 재투자 되고요. 나 대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잘 활용하면 먹고 싶은 걸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식비를 줄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금을 늘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배달 음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면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아서 한 끼라도 음식 주문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미국 주식 SGOV 단기 채권에 1,0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연이율 4.3%가 월 배당금으로 쪼개서 들어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세금 15% 떼고 대략 3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월 들어오는 거죠. 3만 원이면 일주일치 저녁을 해먹을 수 있는 금액이고 매월 공짜로 뿌링클에 치즈볼까지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꼭 SGOV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배당주들이 있으니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세팅해 놓은 배당주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지출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월 배당으로 3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통신비는 물론이고 식비와 교통비까지 해결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월세 이자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요.
수십 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비가 들어올 거고 내가 소비하는 대부분을 배당주가 구매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나이 어리면 성장주 해야지 무슨 배당주 기웃거리냐며 비웃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때문에 한때는 배당주를 정리한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장기 투자적 관점이라면 굳이 배당주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꾸준히 월배당이 들어오는 프로세스는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매월 돈이 들어오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전지향적인 자산 배분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배당주를 놔두고 성장주에 몰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 당연히 해야죠. 아무튼 배당금으로 배달 음식을 공짜로 시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한 달 식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가계부를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 달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일주일을 잡고 퇴근하고 저녁으로 집밥 한 끼를 해 먹었을 때 얼마 정도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싸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메뉴, 순두부, 고기, 버섯, 참치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최대한 싸면서 어렵지 않게 한 끼를 먹어볼까 합니다. 영상까지 같이 찍을 거고요. 아마 덮밥류나 면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단가 1,0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메뉴 같은 걸로 조만간 영상 업로드 한번 할게요. 가볍게 시작했던 요리가 지금은 유튜브에서 메인 영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튜브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신경 쓸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개별 잡주에 투자했을 때 조금만 떨어져도 신경이 쓰이고 어플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신경 쓸 일만 줄여도 삶이 평온하고 온전히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 성장 ETF인 QQQ와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괜히 근본이 아닙니다. 주식부터 시작해서 신경 쓸 일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나 개별주 투자로 수익을 냈지만 그 이상의 스트레스와 신경을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투자 성향에서 근본 투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30대 중반 과도기를 지나고 있고요.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고민도 많고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앞뒤 가리지 않고 닥치고 전진이었다면 이제는 경우의 수를 꽤 많이 생각한 후에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소심해졌고요. 두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수많은 정보 속에서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도 좋을 인생인데 우리는 늘 바늘구멍만큼 작은 곳을 향해 손을 뻗으려고 애를 쓰고 그곳이 곧 파라다이스이자 정답인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 삶을 구축하기 위해선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물질적이어야 하며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만 쌓이게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닌 남이 바라보는 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건 정말 낮은 확률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유일한 존재 가치이고요. 내 발자취를 남기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극히 낮은 확률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일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는 꽤나 유의미한 존재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30대 중반이 온 걸 보면 인생이 그리 길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거에 원칙 세우며 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원칙은 정말 중요한 일에만 세우고 작고 소소한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와 같은 표현으로 포장해가며 사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연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채널에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있는데요. 어린 놈 새끼가 뭘 안다고 훈수를 두나 싶은 생각이 혹여나 드셨다면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곧 2025년이 마무리됩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유튜브, 주식, 요리, 정리, 운동과 같이 일상을 습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행동의 단순화였습니다. 제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행동을 단순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앞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먹는데요.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내가 재미를 느끼며 조금씩 깊이를 더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단순화 작업은 저에게만큼은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물건의 단순화부터 얘기해볼게요. 온갖 잡다한 걸 모으기 시작했고요. 맥시멀리즘의 정점을 찍고 나서야 물건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비울수록 잡념이 사라지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뭐든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데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고 싶은 의욕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단순화하면서 청소가 수월해지고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물건만 버렸을 뿐인데 청소 효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삶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걸 물건을 버리는 행위만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볍게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의 단순화, 즉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줄이면서 물건에서만큼은 살지 말지에 대한 생각의 충돌을 점점 줄여 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수없이 비교하고 1,000원, 2,000원 더 싸고 더 좋은 물건들을 찾는 과정들에서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고민 과제입니다. 이것들에는 많은 시간적 투자를 당연히 쏟아야죠. 하지만 물건에 대한 소비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가 아닌 것들에 대해 단순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게 짧은 인생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올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물건에 대한 단순화였습니다. 실제로 과소비로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줄여가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면 물건에 대한 물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잘 없고요. 물건 하나 사는 게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 싶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것에 대한 고민만 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제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갖추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는 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꽤 늘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고 고르고 좀 더 싼 제품이 없나 찾아보는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된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조명이랑 테이블, 의자 필수적인 건 구매하겠지만 물건을 버리면서 느꼈던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단순화 작업은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주식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책을 통해서 용어들을 보긴 했지만 머릿속에 잘 안 남더라고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론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굳이 공부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를 지수 ETF 투자로 이끌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지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 같은 장기 투자가 목표라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회사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무지성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에 신경 끄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초반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단계에서는 딱히 경제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무지성 투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면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요. 자산을 리밸런싱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내 자산을 쪼개거나 만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공부는 필수가 됩니다. 일단 시작을 했고 자산이
자산이 쌓인 이후라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자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저는 단타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결국 이익을 보고 마무리하게 됐지만 단기 매매를 하는 순간에는 잠도 설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식도 신경 쓰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나 자신을 단순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식창을 보는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원합니다. 콕 집어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말해주길 원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쉽게 가고 싶은 마음들을 은연중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지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도파민 터지는 급등주들이 눈에 먼저 띌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사리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탈해서 뇌동매매라는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에선 흔한 일이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식에 신경 쓰지 않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식의 단순화를 통해서 직접 투자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대한 단순화 작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너무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완벽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이왕이면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집밥을 해먹는 영상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만 올렸고요. 두 번째는 자막을 달아보고 세 번째는 나레이션을 입혀봤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영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편집은 배워본 적은 없고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영상미를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유튜브를 지치지 않고 실행하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들을 얼마나 꾸준히 잘 풀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행히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영상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한 영상당 5,000에서 6,000자 정도 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만에서 4만 자를 쓰고 있는 셈인데요.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성을 이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만약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렇게 1년 동안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영상 편집 기술부터 배웠을 거고 지금보다 몇 배는 긴 시간을 편집하는데 쏟아 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되는 유튜버들의 기획과 영상미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은 그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럼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지속했다라는 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길에 꽤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단순화라는 단어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추진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행동과 생각의 단순화는 많은 선택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요. 대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정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이 보기엔 쉽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더 클 거예요. 따라서 두 성향의 교집합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완벽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고 단순하게 행동력을 높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선택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해였습니다. 다가올 2026년에는 선택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얼굴 안 봐도 되고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며 아침에 늦잠 자도 되는 자유를 얻기 위한 소중한 순간들이 될 겁니다. 누구나 꿈꾸는 삶이잖아요. 눈만 낮추면 경제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목표 배당금은 월 250만 원인데요. 지금부터 딱 40살이 되는 해에 퇴사를 할 거고요. 노동시간은 반으로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세팅할 거고요. 자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한 1, 2년 정도는 더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에서 얻는 성취감이 큰 사람이라서 일을 무조건 하긴 할 거고요. 하긴 할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두들기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가치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10억, 30억, 5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소비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요.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미래를 위해 고민했던 흔적들이 쌓이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당장 5년, 10년 후에 빈 껍데기뿐인 나 자신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꽉 차고 단단한 나를 마주할 것인가는 오로지 내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멱살 잡고 끌고 가줄 순 없고요. 내가 직접 걷고 뛰고 가야 할 길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 나이가 들수록 역경과 풍파를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꽃,
자연 많이 보시고요. 산책, 조깅, 운동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독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단순해요. 나쁘다는 건 안 하면 되고 좋다는 건 하면 됩니다. 나쁜 것에는 도파민이 가득하고 좋은 것에는 도파민이 덜합니다. 당연히 무료하고 지루하겠죠. 결국 좋은 것보단 나쁜 걸 선택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걸 지속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2025년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거의 반팔에 다운 패딩을 자주 입는데요. 지하철 탈 때 겉옷을 벗으면 혼자 반팔을 입고 있는 게 약간은 뻘쭘하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아직도 신경을 쓰는 걸 보면 멀었다 싶네요. 그럼에도 꿋꿋이 반팔에 겉옷을 입습니다. 제 체온에는 이게 가장 베스트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탈피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저녁 메뉴들은 대부분 1,000원에서 3,000원대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간단하면서도 식비 절약에 꽤 도움이 되는 메뉴들인데요. 식사 메뉴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밥 해먹는 행위는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을 절약하게 해준 효자 같은 습관 행위입니다.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가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잖아요.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며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식비 절약에서부터 옵니다. 이렇게 식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저는 배당주에 투자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주를 모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올해에만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직 투자관념이 정착되지 않아서인지 이리저리 휘둘리고 쳐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맞고 또 맞고 쳐맞으면서 정착한 게 결국 근본 투자입니다. 투자 초기에는 슈드와 QQQ를 나름 잘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무슨 배당주냐, 무조건 성장주에 몰빵해야지 라는 말들이 많았고 결국 잘 모아가던 배당주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곤 기술주인 테슬라부터 아이렌, 아이온큐, 메타 좋다는 건 다 매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제 투자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저는 등락폭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요. 쳐다본다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차트를 하루에도 수십 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르면 들떠서 쳐다보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쳐다보고 말이죠. 진짜 이번에 익절하면 쳐다도 안 보고 지수 투자할 거라며 호언장담했는데 글쎄 익절하자마자 타오르는 불장에 다시 뛰어드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결국 물리고 손해보고 팔기를 반복하게 되죠. 제가 말한 이 과정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겪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좋을 텐데 저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제 투자 성향을 완벽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유리 같은 멘탈을 지켜줄 투자 습관은 지수 투자가 유일했고 그제서야 근본 배당주와 성장주 투자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사고 팔고 물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쉽거나 후회스럽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한 게 어디냐 싶었는데요.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몇 년간 수천만 원 성실하게 모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한 방에 코인에 태웠다가 현재는 물려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투자 세계에서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출 땡기고 빚내서 투자하지 않은 것과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향상 앞뒤 가리지 않고 몰빵 투자를 하고도 남았을 성격입니다. 남자가 막 화끈하게 이런 성향이 살짝 있어서 만약 투자 성향을 지금까지도 몰랐다면 지금까지 잘 쌓아온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슈드와 JPQ를 모아가고 있고요. IS 계좌로는 나스닥 100 ETF, 직투로는 QLD와 TQQQ도 하락장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QLD랑 TQQQ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하락장에만 조금씩 담아가고 있고 상승장에선 원금 회수를 하고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차 은퇴 목표 금액은 월 배당금 2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5억을 가지고 6% 배당률만 가져가도 월 200만원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바탕에 바로 3.7% 배당률을 가진 슈드와 10.28% 배당률을 가진 제피큐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락폭이 심한 개별주 같은 경우엔 제 성향상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 개별주가 아닌 나스닥 100 ETF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QQQ와 QLD, TQQQ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갈 겁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 무조건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익률만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나스닥과 슈드, 제피큐의 5년 수익률 차트인데요. 나스닥 3종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미친 듯이 날뛰지만 결론적으로 5년간 수익률이 170% 정도 되고, 슈드와 제피큐는 10%에서 2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를 뜯어 말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돈으로 성장주에 좀 더 몰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보기에 수익률을 포기하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각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면 되고요. 제가 배당주와 성장주를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어차피 하루 이틀 투자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배당금이 투자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고 코딱지만 했던 배당금이 조금씩 커져가는 과정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터지는 자극적인 종목들에 비하면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제 목표는 최대한 증권사 어플을 들락날락거리지 않는 겁니다. 주식 창을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내 일상에 집중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집을 구했는데요. 연세가 550만 원입니다. 월세로 따지면 약 4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월세만큼 배당금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모아가는 것도 장기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누적된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투자를 하려면 고정 수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직장 생활도 무리 없이 지치지 않게 잘 다녀야 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부터 소비 습관, 투자 습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마음 쓰이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운동 무조건 해야 되고요. 가끔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숨차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복잡한 머릿속을 환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목표 금액이 정해졌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면 더 이상 회사 네임밸류, 명품, 차,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는 절제하게 될 거고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물건은 쉽게 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목표로 했던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사 네임밸류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연봉을 다이나믹하게 높여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흥미를 잃고 업무의 무료함을 느껴서 이직을 하는 거라면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회사를 가도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쉽게 무료함을 느낄 겁니다. 비슷한 연봉 받으면서 이직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쌓고 업무 적응하고, 그럴 바에야 한 곳에서 쭉 일하면서 퇴직금 쌓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봉을 극단적으로 높여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직에 대한 관심은 끄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투자금을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주든 성장주든 투자를 시작하고 그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치품 소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투자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리 효과와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이점을 마다하고 사치품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가치를 아는 순간 사치품을 하나 구입하는데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투자를 하려면 절약은 기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봉이 3천만 원 내외일 건데요. 연봉 3천만 원대면 월급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 언저리일 텐데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가끔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주고 기념일에 아낌없이 나를 위해 축하한답시고 명품 선물하고, 사실상 남는 게 제로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세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소비 습관이고요. 물론 사람마다 세상에 부여하는 가치는 전부 다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들도 제각각일 거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인
때문인 건 명확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뿐이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럼에도 만약 내 처지가 경제적 자유를 꿈꿔보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당주와 성장주의 투자를 이어나갈 거고요. 최소 딱 10년만 투자 습관을 유지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 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긴 기간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뀔 정도로 정말 긴 기간인데요. 결국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운다면 목표했던 모든 게 희미해지고 사라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탈하게 회사를 다니는 거고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절약은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저는 허리띠 졸라매면서까지 절약하진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대신 저만의 규칙은 존재하죠. 출근하는 평일엔 무조건 도시락 싸고 퇴근해서는 집밥을 먹고요. 쉬는 날에는 한 끼 정도 배달이나 외식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비는 꽤 절약이 됩니다. 맨날 집밥 해먹을 필요 없고요. 지치지 않을 정도로 나와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저는 절대 커피는 못 끊습니다. 그렇게 타협한 게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출근할 때도 사 먹지 않고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가고요. 커피도 똑같아요. 출근할 땐 싸가고 쉬는 날엔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글도 쓰고 커피를 마십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알뜰폰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옷이나 신발, 취미용품 같은 것들은 사실 본인 의지에 달린 겁니다. 아끼면 다 투자금이 되는 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결국 투자를 시작하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 마음만 먹은 사람이 오히려 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올해 12월 마지막 배당금은 슈드에서 373달러, 제피큐에서 72달러, 총 445달러가 들어옵니다. 배당세 15%를 제외하면 약 55만 원 가량이 되겠네요. 2026년에는 추가 소득과 배당 재투자로 얼마만큼의 배당금이 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직장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게 전혀 없고요. 똑같이 영인 상태에서 절약부터 시작해 투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건 본인 의지에 달린 거고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저는 정말 투자 세계에서만큼은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승자고요.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자유를 쟁취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열심히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주식을 매수하는 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요. 나는 그냥 일상에 집중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자기개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쌓여있는 자산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공부와 분석과 노력을 한 사람에 비하면 당연히 수익률은 낮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무지성 투자로 슈드와 QQQ에만 투자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 성향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배당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꾸준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림이랑 그게 어제 바닷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그게 오늘 오전 신발 봐서 이거 신발 벗 진짜 매너가는 진짜 좋아요. 배울 이런 걸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는 바로 조금 맞. 나는 이 정도 이 정도 밖에 나가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욕을 안녕하세요, 송성원입니다. 요즘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물건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던 지난 10년이었는데요.
몇 번의 이사와 가치관이 바뀌면서 10년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미니멀한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소유하지 않는 가벼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집에 들어와서 버릴 게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계속해서 비워내는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물건에 신경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싶어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옷이죠. 사도 끝이 없고 입을 게 없는 게 옷입니다. 제 옷장을 보시면 사계절 옷이 이게 전부입니다. 겨울 니트 몇 개랑 청바지, 면바지, 운동복 몇 가지가 전부고요. 겨울 외투는 랩에서 나온 경량 패딩과 유니클로에서 나온 롱코트가 전부입니다. 신발은 총 10켤레 정도 되고요. 신발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출퇴근 복장은 면바지에 경량 패딩은 고정이고 안에 티셔츠만 갈아입습니다. 옷 입을 때 단순한 루틴을 정해놓으니까 옷을 고르고 입는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습니다. 옷의 심플화, 이 수준이 되려면 일단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패션 수준은 상당하죠. 내가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이 입고 있는 좋아 보이는 옷을 나도 입어야 하고 매일 다른 옷을 입음으로써 남에게 보여지기 위함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옷의 간소화, 미니멀이 가능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보다 내뱉는 말 한마디나 제스처, 행동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도 내적인 면을 신경 쓰는 게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겨울에 제가 경량 패딩 하나랑 롱코트 하나로 지낸다고 했는데요. 조금 중요도가 있는 자리에 나갈 땐 롱코트를 입고 평소엔 경량 패딩으로 지냅니다. 중요도가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롱코트는 1년 중에 한번 입을까 말까 하죠. 일단은 제가 모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하는 모임일 텐데 이런 편한 모임은 꾸밈에 있어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니트라든지 편한 옷을 입고 나가면 됩니다. 일, 집, 운동, 쉬는 날엔 카페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루틴이 명확하고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옷은 그리 중요한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옷을 고르고 없는 옷 사려고 인터넷을 뒤지는 시간에 다른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옷,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저는 장비충이었습니다. 물건에도 욕심이 많았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엔 용도에 맞게 2대를 구입했었고요. 하나는 운동용으로 로드 자전거를 샀고 다른 하나는 마실용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또 하나 샀습니다. 겉보기를 중요시 여겼었고요. 장비 하나를 사더라도 아무거나 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선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맞지 않는 물건들이 제 주변을 차지했었죠.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소득은 소비를 통해 물건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모은 돈이나 미래 계획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 쓸데없는 소비를 멈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주식 투자에 입문하면서부터입니다. 돈의 가치가 소비에서 저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자전거가 S웍스 타막이라고 1,500만 원짜리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는 순간 감가가 시작됩니다. 사용할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물건이고요. 건강을 얻지만 그만큼 사라지는 비용은 많아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대체 가능한 운동은 많습니다. 더 저렴한 자전거도 많고요. 결국 남의 시선과 이목에 이끌려 다니면서 포기를 못했던 겁니다. 만약 1,500만 원을 자전거가 아니라 제피큐에 투자를 했더라면 세후 월 10만 원을 받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차도 똑같습니다. 중고로 폭스바겐 티록이라는 차를 샀었는데요. 세금 포함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주고 하나 샀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220만 원이었는데요. 일시불로 사서 할부금은 없었지만 구입과 동시에 감가는 시작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소모품 교체 비용, 세차비, 주유비, 보험료, 가끔 신호위반 벌금까지.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제 주제에 맞지 않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요. 돌이켜보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 무지했을 때 이런 소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차량 금액 2,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주가 성장과 배당금을 받으며 돈을 벌게 놔뒀을 겁니다. 매월 지출되는 차량 사용에 대한 고정 비용들 이것저것 합쳐서 약 50만 원 가량
해당되는 돈은 슈드에 약 2억을 넣어놔야 월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는 걸 알았더라면 쉽게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에 대한 우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목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구입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주제에 맞지 않는 소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은 모두 처분을 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미니멀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제가 추구하는 삶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는 건 쉽지만 버리는 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취의 10년 차입니다. 이런 미니멀한 삶을 깨닫고 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서야 물건으로부터 간소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물건을 사서 잘 소비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저 소유하려고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의 용도가 다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그저 소유를 위해 샀다는 건 습관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중고로 물건을 처분하는 일이었는데요. 가끔 중고 장터에 사진 올리고 정보 입력하고 그러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그냥 가치를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지만 눈에 안 보이면 결국 아쉬운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물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네요. 당장 필요한 거, 바지, 티셔츠, 외투,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계절별로 3개월 이상 입지 않는 건 모두 다 버렸습니다. 물건은 자고로 매일 혹은 자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끔 쓴다, 그럼 얄짤없이 내다 버립니다. 물건은 버릴수록 연쇄적으로 다른 물건까지 버리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철제 수납장을 옷걸이로 쓰는데 옷이 많으면 선반 두세 개를 붙여 써야 됩니다. 하지만 옷을 버리고 옷 개수가 줄어들게 되며 두세 개였던 수납장을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줄일수록 그 물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걸 받치고 있던 테이블, 의자, 선반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공간이 넓어지겠죠. 정리도 중독입니다. 버릴수록 내 공간이 넓어지고 뭐 버릴 거 없나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내년 1월에 제주로 이사를 가는데요. 필요하면 중고차를 구입하겠지만 차 한 대에서 지출되는 돈이 꽤 많다는 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되도록이며 차량 구매는 지양하는 걸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 제주에 구한 집은 매트리스까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나 가전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내 짐을 최소화하고 물건에 신경 쓸 부분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이삿짐도 모두 택배로 보낼 생각이고요. 지금 미니멀한 상태를 2026년에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니멀이라는 게 최소한의 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올리브유가 있는데 다른 올리브유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휴지, 비누, 샴푸가 있는데 굳이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건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선 추가 재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소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직업이 되고 부수입이 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집에서 먼지만 쌓이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아가는 행위라면 끊어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자기 개발이나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좀 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다짐했지만 어디 마음처럼 쉽나요? 분명 또 정신 못 차리고 충동 구매하겠죠. 저한테 하는 얘기이고요. 그럼에도 많이 버리고 미니멀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칭찬을 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손해보고 처분했던 건 있는 게 좋겠죠. 좋지 않은 기억은 셀프 초기화 하겠습니다. 살아갈 앞날만 보고 가자고요.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계의 정리, 단순화 같은 작업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 소모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회사 같은 공적인 자리에선 사적인 말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친함 정도는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까지 모두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소한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수많은 관계를 정리하고 줄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잘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현재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멀리즘부터 인간관계까지 짧게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모두는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나를 알아가는 건 내 몫인 거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낭만 가득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사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키워드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누구나 욕심 그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이라는 감정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99%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정립하고 미래를 세팅하는데 적지 않은 간섭을 하는데요.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이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19년부터 본격적으로 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10km 기록이 37분입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브랜드와 협업 촬영도 하면서 러닝씬에서는 꽤 다양한 이벤트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앞에서 혼자 뛰고요. 기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러닝을 루틴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기록도 촬영도 훈련도 모두 SNS를 위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이나 만족감보다는 SNS를 통해서 받는 관심이 더 큰 도파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닝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의 과제나 혹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었고요. 30분, 40분 뛰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반포 혹은 잠실까지 운동하는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긴 거리를 굳이 가서 러닝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러닝이라는 좋은 습관은 들였지만 너무 SNS에 사진 한 장 올리려고 애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점에 부업을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초점이 부업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SNS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다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업에도 집중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해야 될 것과 적당히 해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을 했었고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욕심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SNS 사용을 줄인 것이 지금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뛸 때 주변 경치도 보면서 훈련도 스트레스도 없는 진짜 즐기는 러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뛰는 사진 하나 찍혀서 SNS에 올리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내가 나아갈 진짜 인생의 방향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을 잘 활용해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사진이 있어도 잘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선택을 받는지 저에겐 여전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내려놨고요.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욕심은 사람, 즉 관계에 대한 욕심입니다. 살면서 관계를 맺는 순간들이 정말 많죠. 회사는 물론이고 어떤 동아리 모임, 친인척 관계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과한 욕심은 관계를 그르치고요.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심신안정에 좋고요. 바라는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나중에 아쉬움도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을 갈구하고 내 욕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관계에 대한 복잡성이나 이해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참 이미 맺은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감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정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맺고 끊음이 명확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에도 온 신경을 쓸 만큼 관계에 있어서 감정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줄이거나 끊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요즘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개개인의 성향이잖아요. 어떤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을 두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든 적든 내어준 만큼 받길 바라고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작은 욕심들이 살아가는데 적잖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연의 수명이 닿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 관계들로 주변을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욕심은 일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애사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루 8시간 이상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월급 루팡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저 또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간 아깝고 의미 없고 쥐꼬리만한 월급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퇴사하고 놀 수는 없고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놀아본 사람이 놀 줄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놀아본 사람이 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 없이 직장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를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회사에서 열정을 좀 내려놓고 퇴근하고 취미나 부업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퇴근 후에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여유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 10년에서 30년은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 내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이 노동 수입밖에 없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울 겁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해? 진짜 의미 없다 등과 같은 생각 말이죠. 근데요, 만약 주식 투자나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일을 대하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일에 대한 욕심은 글쎄요, 잘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출근길이 지옥 같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노동 수익 외에 들어오는 추가 수입은 하루, 한 달, 1년에 있어서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직업, 즉 네임밸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저 노동 수입이 될 만한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고 목표로 세운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일을 찾게 될 겁니다. 일에 대한 과한 욕심 때문에 저 스스로가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까지 롱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퀄리티가 낮아도 저렴한 물건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성비 제품들이 제 주변에 가득했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생필품, 식재료까지 포함되고요. 잘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만 사용했던 거라면 대부분은 충동구매나 욕심에 의한 소비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공간을 채우기 위한 용도인지 말이죠.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기 시작하면서 퀄리티 낮은 저가의 제품보다 하나를 사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구매의 대상이 되었고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미리 쟁여두는 습관 자체를 없앴고요.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편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뭐 이렇게 많이 주워 담았나 싶습니다. 뭐든 돌이켜보면 후회로 가득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 둘 체득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후회 없이 순탄한 과정들만 있었다면 어떤 깨달음이나 악조건에서 극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과정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어떤 이치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순탄한 길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얽히고 설킨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고요. 후회와 체득을 반복하면서 단단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주에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짐도 풀고 주말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채웠습니다. 이사 준비하는 동안 일주일 정도 모든 루틴이 무너졌고요. 점심과 저녁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고 출근길에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매번 도시락을 싸고 커피도 내려갔었는데 일주일간의 일탈이었네요.
역시 남이 만들어주는 음식과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요리할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싸지 않다는 건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겁니다. 제주에서 다시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집밥을 해먹고 러닝과 스트레칭 요가를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영상을 찍고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말이죠. 영상에 자주 보였던 부엌과 식탁 분위기가 꽤 달라졌을 겁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밖이 아닌 안에 있거든요. 화장실엔 세면대가 생겼고 신발장도 있습니다. 매트리스도 옵션이고요. 벽지와 바닥 장판도 깔끔합니다. 날씨 좋은 날 옥상에 올라가면 한라산도 보이고요. 거실에서 조그맣게 바다도 보입니다. 근처에 글쓰기에 좋은 카페들도 여럿 있고 바다가 가까워서 런닝 코스로도 딱입니다. 올해 목표는 더 이상 짐을 늘리지 않는 거고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해보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고요. 그 누구에게도 비난할 수도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내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면 반드시 시작하시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주는 3일째 흐리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식사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